예, 안녕하십니까. 현대차 권영근이라고 합니다. 오늘 대주제가 K 배터리인데 자동차가 직접적인 어떤 연관 부분이지만 제 분야가 좀 자율주행이라서 직접적인 연관성보다는 여기 계신 분들이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해하고 현대차에서 생각하는 자율주행이 어떤지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하는 그런 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전체적인 이야기는 모빌리티 시대의 다양성과 또 이동성의 어떤 큰 패러다임이 사실 변화하는 과정 속에서 자율주행차의 현재 그리고 미래는 어떤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을 정의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보시는 내용 화면에는 세계 지도를 하나 펼쳐놨는데요. 일단 미국의 주 정부하고 또 우리나라 국토부에서 정의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좀 공통적인 용어들을 붉은색으로 한번 표시해봤습니다. 인간 사용자의 능동적인 조정이나 감시 없이,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이런 말들이 좀 반복적인데요.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자율주행차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운전자의 개입 없이 차량이 목적지까지 주행하는 자동차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운전자의 개입 없이라는 말이 자동차를 정의하고 규정하는 주요한 핵심적인 단어이니까 또 이후 내용하고도 연계가 되는 부분들이니까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모빌리티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자율주행이란 부분들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결국 자율주행 기술이 상용화된다고 하면 많은 다양한 사회적 혜택이 기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중 가장 첫 번째 요소는 안전이란 키워드입니다. 일단 최근 WTO에서 보면 매년 전 세계 교통사고 사망자들에 대한 통계들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최근 내용을 보니까 한 연간 전 세계적으로 135만 명 정도가 교통사고로 사망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고의 전체 과실의 90% 이상이 어떤 통계에서는 95%라고도 얘기하고 있는데 운전자 과실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럼 앞서 제가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정의를 말씀드릴 때 운전자의 개입 없이 라는 표현을 말씀드렸는데 결국 자율주행이 되면 운전자의 개입이 없다니까 결국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운전자 과실을 줄일 수 있어서 사고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이런 기대가 된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율주행을 주행 설계를 할 때 기본적으로 교통 법규를 준수하도록 주행 설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룰이. 그렇게 교통 법규를 준수하는 자율주행 차량들은 결국 교통의 효율성이라든지 도로 혼잡도 개선, 교통사고 절감까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율주행차는 운전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운전자들에게 그 다양한 어떤 삶의 여가 시간에 여러 활동들을 통해서 삶의 질 개선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또 중요한 요소이기도 한데 그동안 운전을 하지 못했던 장애인, 노약자분들 이런 어떤 교통 약자분들에게도 어떤 획기적인 이동성에 대한 어떤 제공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 보자면 기존의 자동차는 단순한 이동 수단이었다라고 하면 이제 이후 모빌리티 시대에서는 중추적인 허브로서 또 그 기술의 중심에는 자율주행이 있다라고 표현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율주행은 아직까지 개발해야 될 난제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완벽한 궁극의 자율주행차가 되기 위해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복잡한 도로라든지 그다음에 비정형화된 도로 그다음에 다양한 어떤 기후 조건에서도 자율주행이 되어야 하지만 아직까지 이런 부분들은 해결해야 될 난제, 과제로 남아 있는 건 또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도로상에서 자동차 업체, ICT 업체, 자율주행과 관련된 다양한 벤처 스타트업들이 이런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로상에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시험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에 대한 이야기들을 혹시 이제 여러 세미나라든지 아니면 관심이 있어서 보셨던 분들이라고 하면 여기에 보시는 이런 자율주행 단계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한 번씩은 거의 유사한 내용을 보셨을 텐데요. 저도 오늘 요 내용을 설명을 드리자고 합니다. 이 내용을 설명하는 이유는 자율주행에 대한 어떤 생태계를 사실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능적인 단계 이외에 이 단계가 내부적으로 담고 있는 의미
그리고 자동차사들이 생각하는 단계에 대한 어떤 대응 전략 이런 부분들을 좀 이해하시고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들을 뭐 풀어 나가신다고 하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한번 요 내용을 한번 간략히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율주행에 대한 단계는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레벨 0부터 레벨 5까지 6단계의 자율주행 레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벨 0는 뭐 앞서 자율주행 정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운전자의 개입 없이라고 했는데 레벨 0는 초기의 자동차입니다. 그냥 모든 걸 운전자가 개입해야 되는 자동차를 레벨 0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레벨 5는 모든 환경, 모든 지역, 뭐 전 조건에서 운전자가 개입이 없는 궁극의 자율주행차를 레벨 5라고 용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두 가지의 제어 요소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가감속, 종방향 제어라고 표현하는데 가감속에 대한 부분과 그다음에 횡방향 제어, 조향. 이 조향과 가감속에 대한 두 가지 제어 요소를 운전자 개입 없이 진행한다면 자율주행이 됩니다. 그래서 레벨 1은 그 중에 두 가지의 제어 요소 중에 하나, 동이든 횡이든 한 가지의 제어 요소들을 운전자를 지원해 주는 시스템을 레벨 1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레벨 2는 두 개의 제어 요소를 동시에 제어해 주는 것을 레벨 2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기준으로 하면 뭐 HDA, 고속도로 주행 보조 시스템이 대표적인 시스템입니다. 그 다음에 레벨 3와 레벨 4는 레벨 5 이전에 특정한 지역이라든지 특정한 환경, 제한된 조건 내에서 완전히 자율주행이 되는 시스템을 레벨 3와 레벨 4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레벨 3와 레벨 4를 구분하는 이유는 이제 그 조건을 벗어나거나 뭐 차량에 문제가 있어서 그 자율주행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레벨 3는 뭐 제어권을 운전자가 이양을 받아서 그걸 운전자가 해결하는 시스템이 레벨 3고요. 그다음에 레벨 4인 경우는 그렇다 하더라도 차량 스스로가 그걸 해결하게 하는 두 개의 좀 차이점이 좀 크죠. 또 결국은 레벨 4는 운전자를 완전히 배제한 시스템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뭐 기능적인 이야기를 뭐 간략히 말씀드렸고 이제 이 내부에 이 기능 단계가 안고 있는 내포하고 있는 뭐 자동차사들이 생각하는 또 그런 또 다른 의미는 어떤 것이 있냐면 첫 번째가 이제 레벨 2하고 레벨 3에 제가 파란색 라인을 표시해 줬는데요. 레벨 2까지는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자율주행이라기보다는 운전자 지원 시스템에 가깝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기능이 작동하는 모든 책임의 주체는 운전자에게 있습니다. 심지어 뭐 사고사항이 발생하더라도 그 책임에 대한 부분들은 운전자가 지게 되는 부분이고요. 레벨 3 이후부터는 뭐 제한된 환경, 제한된 조건이라 할지라도 그 기능이 자율주행 기능이 작동하는 그 순간에 모든 문제는 사고를 포함해서요. 시스템, 결국 제작사가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벨 3에 대해서 양산하는 업체가 제한적인 이유도 이런 어떤 책임 소재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현재까지는 제한적인 양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주목할 부분은 레벨 3와 레벨 4도 제가 한번 라인을 표시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레벨 3하고 레벨 4에 대한 구분은 뭐냐면 목표 시장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대부분의 양산 차량이 레벨 2인데요. 이 기능을 좀 고도화해서 레벨 3까지는 현재처럼 자동차사들은 목표 시장을 현재 운전자 시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레벨 4 이상은 이전 단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운전자를 배제한 어떤 시스템이기 때문에 목표 시장이 기존 운전자가 아니라 모빌리티 서비스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자율주행 택시라든지 자율 셔틀, 무인 배송 이런 어떤 특정한 자율주행 차량을 가지고 모빌리티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모빌리티 서비스 업체가 목표 타겟입니다. 그래서 두 개는 또 시장의 차이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기억하시면 자율주행을 이해하시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시장 예측은 뭐 여러 리서치 기관에서 보시다시피 이런 내용들 종합해 보자면 한 2030년 정도가 되면 신차의 50% 이상은 레벨 3 이상의 자율주행차가 양산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또 다른 좀 시장 전망이 있어서 소개시켜 드리자면 맥킨지에서 중국의 자율주행과 모빌리티 서비스 시장을 전망한 내용이 있어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일단 거기서 전망하기로는 2040년이 되면 그 중국인의 뭐 전체 이동 수요 중에 66% 정도를
자율주행차가 책임질 것이다. 그리고 55%는 모빌리티 서비스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한 2027년 정도가 되면 2027년을 기점으로 그 이후에는 레벨 4, 아까 마친 단계에서 레벨 4 자율주행 서비스가 전 지역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기사들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보면 중국에서 다양한 모빌리티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들이 시범 운행하는 걸로 봐서는 뭐 이 예측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타당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면 현재 뭐 자율주행 기술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 사실 자율주행 기술 수준을 명확히 나타낼 수 있는 지표는 없지만 좀 유사한 내용이 있어서 한번 설명드리겠는데요. 일단 미국 주 정부에서는 자율주행을 개발 시험하는 업체들에게 매년 자발적으로 관련된 레포트를 받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강제 사항은 아니고요. 자발적인 레포트인데 그 레포트에 질문 중에 하나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운전자의 개입 없이 운행한 자율주행차의 평균 거리는 어느 정도냐? 그래서 메이저한 업체들을 보면 1년 평균 2만 킬로, 3만 킬로 정도를 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뭐 일반적인 운전자가 1년에 한 2만 킬로 정도 운전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 답에 의하면 1년에 한 번 정도 운전자가 개입하는 수준.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유추해 보자고 하면 특정한 지역, 특정한 어떤 구간에서 자율주행을 가지고 모빌리티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기술적인 수준이라고 간접적으로는 예측할 수 있는 현재의 수준입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는 뭐 주요 업체들 보면 북미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고 뭐 그 구글의 자율주행 업체인 뭐 웨이모를 비롯해서 북미 쪽에 많은 업체들이 진출되어 있고 현대차도 이제 모셔널이라는 합작사를 기점으로 한 뭐 중상위권에 현재 발표된 내용으로는 랭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된 뭐 규제나 동향들을 보면 북미와 유럽이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레벨 2하고 레벨 3, 레벨 2는 현재 양산하고 있고 그다음에 레벨 3는 곧 양산할 이런 제품을 중심으로 어떤 뭐 상품성 평가나 규제 이런 부분들을 좀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북미 같은 경우는 레벨 4에 좀 주도권을 좀 갖는다는 의미에서 매년 뭐 자율주행 개발 가이드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을 주기적으로 발표함으로 인해서 이 레벨 4의 어떤 시장의 주도권을 가지려고 뭐 많이 노력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뭐 레벨 4를 포함한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는 북미 쪽에서 먼저 뭐 상용화 될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이유도 뭐 이런 부분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을 뭐 기술을 개발하는 큰 축은 뭐 자동차 업체 저희처럼 그리고 뭐 ICT 업체 두 가지의 어떤 기술군이 자율주행 기술들을 대표적으로 개발하고 있는데 이 둘의 차이점들은 요즘은 좀 많은 이제 경계들이 허물어져 있는 상황이지만 좀 구분해 보자 하면 뭐 기술을 개발하는 접근 방식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 자동차 업체들은 뭐 당연히 레벨 1, 레벨 2, 레벨 3 기존에 쭉 기술 개발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해 가면서 뭐 점진적인 기술의 뭐 방식이라고 표현한다라고 하면 ICT 업체들은 사실 모빌리티 서비스가 목표이기 때문에 그들의 시작도 뭐 끝도 레벨 4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좀 급진적인 접근 방식이다라고 좀 구분될 수 있고 운전에 대한 주체들도 보면 자동차 업체들은 아직까지 뭐 현재의 자동차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ICT 업체들은 뭐 운전자가 없는 좀 다른 방식으로 뭐 운전의 주체에 대한 부분들도 좀 다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품에 대한 철학도 자동차 업체인 경우에는 이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을 해서 보행자나 뭐 운전자에게 안전을 제고하는 것이 사실 기본적인 제품 개발의 철학입니다. 그렇지만 ICT 업체들은 이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해서 거기에서 다양한 콘텐츠로 뭐 어떤 편의를 제공할 것인가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의 차이점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뭐 전 세계적으로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대한 현황들을 한번 종합해 보자면 일단 레벨 2는 2014년에 뭐 벤츠를 최초로 양산을 했고 현대차인 경우도 2015년부터 양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벨 3인 경우에는 올해 5월에 뭐 최초로 벤츠가 양산을 했고요. 레벨 3의 양산들은 제한적인 이유는 아까 레벨을 설명드릴 때 좀 말씀드린 이유와 같고요. 그다음에 레벨 4 같은 경우는 뭐 대부분의 업체들이 모빌리티 서비스를 대상으로 개발을 현재 뭐 시험 운행 이런 부분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최근에 동향 중에 조금 뭐 새로운 부분들은 어떤 것이 있냐면 기존의 자율주행을 개발하던 대부분의 업체들은 사람 운송에 주안점을 두고 거기에 기술을 집중을 해 왔었는데 최근 들어서 업체들이 이제 개발하는 어떤 내용들을 보자면 뭐 물류나 배송 이런 쪽들에 또 기술 개발하는 업체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게 뭐 최근에 뭐 자율주행과 관련된 기술 개방의 좀 새로운 좀 동향이기도 합니다. 그럼 현대차 얘기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차도 그 말씀드린 것처럼 2015년도에 레벨 2에 대한 부분들을 최초로 양산을 해서 적용을 했고요. 현재는 모든 양산 차량들이 레벨 2가 적용이 되고 출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벨 3에 대한 부분도 지금 곧 뭐 출시 예정으로 개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레벨 4와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가 북미의 2015년도에 자율주행 면허를 획득한 이후로 뭐 라스베가스 CES라든지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저희가 성공적으로 시범 운행에 대한 부분들을 진행을 했었고요. 뭐 이때까지는 특정한 어떤 이벤트에 국한해서 기술을 개발해 왔었던 부분들인데 이전까지 축적된 기술들을 바탕으로 현재는 이제 상용화, 사업화라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지역 또 다양한 서비스를 가지고 현재 시범 운행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레벨4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북미에 2015년도에 자율주행 면허를 획득을 해서 뭐 북미 쪽에서 진행을 해왔었고요. 국내는 자율주행 면허가 16년도에 뭐 처음으로 도입이 됐는데 저희가 1호차 G80을 기점으로 해서 뭐 트럭, 그다음에 최근엔 셔틀, 그다음에 아이오닉 로봇 택시까지 다양한 차종으로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에 현재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기술은 뭐 기존의 차량 기술과는 달리 차량 기술 이외에 뭐 지도라든지 또 인프라, 플랫폼, 보안 인증 뭐 이런 다양한 기술들과 결합을 해야지만이 모빌리티 서비스와 연계를 해서 뭐 신뢰성을 가지고 안정된 뭐 사업화를 할 수 있는 좀 더 뭐 종합적인 기술 분이기 때문에 뭐 여러 분야의 어떤 기술과 협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의 어떤 주요 부품 기술 이외에도 뭐 인프라라든지 사회 환경, 제도 이런 부분들과의 어떤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추진하고 현재 있습니다. 뭐 그토록 뭐 현재 자동차도 이제 모빌리티 시대에 자율주행 기술을 선도하기 위해서 현재 뭐 정부 기관이라든지 대학, 연구소 여러 부분들과 협력을 통해서 뭐 기술 개발에 현재 주력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뭐 좀 짧은 시간에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려다 보니까 좀 제대로 전달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자율주행을 이해할 수 있는 좀 짧은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여기까지 발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